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일타 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을입니다. 추워졌어요. 확. 네,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겨울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춥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추워요. KBS가 좀 그렇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항상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항상 있죠. 네. 항상 너무 많아서 네. 어떤 뉴스, 어떤 이슈 이렇게 관심 가던가요? 자, 국감 중인데요. 네. 국감에서 랄랄라랄랄라 스머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투더리 스머프 얘기가 나왔는데 듣고 가볼까요? 예.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다.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집단 뇌피셜이나 뭐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국감 법사위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의 얘기입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투더리 스머프냐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뭐 이게 뭐 국정감사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처들이 나왔을 때 답변하는 것과 뭐 송경호 지금 지검장을 떠나서 전반적으로요,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들이 나섰을 때와 검사들이 나섰을 때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그런데요, 송경호 중앙지검장 한 건 한 건 중대사안, 네. 구속사안 가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검사가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지금 개인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지검장도 본인도 검사로 나온 자리가 아니고 수사팀장으로 나온 자리도 아닐 뿐더러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그 법원에서 지금 영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기각한 부분조차도 하나하나 다 구속사유가 맞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들의 입장은 항상 맞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얘기했지만 다른 기관은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는 경우도 없죠. 못 봤죠. 화를 내거나 뭐 왜 이런 질문하느냐고 답하기 싫다 이거잖아요. 왜 쓸데없는 질문하냐, 왜 투더리 스머프 얘기가 나오냐 하는데, 그럼 뭐 예를 든 건데 한동훈 장관하고 괴를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질문하느냐, 이거 공격성 이렇게 이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국정감사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 이런 질문은 맞지 않으니까 답하지 않겠다. 네. 그건 좀 사실 국감에 아니, 반한다고 봐야 되겠죠. 공무원이 나와서 자기 소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기 검찰 부분에 가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야당과 이렇게 대화가 오고 한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랬었고, 근데 이번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특히 이제 뭐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기론 수원지검 차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죠. 네.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비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처가의 편의를 봐줬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 또 그런 어떤 특수활동비 얘기도 지난번 뭐 한동훈 장관 때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됐지만, 공교롭게 일부 언론에서 또 새롭게 발표한 걸 보면 김영준 전 부장검사, 네. 예전에 그 스폰서 검사로 알려졌던 예.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본인이 받은 경비를, 검찰에서 받은 경비를 법원 그 은행 ATM기에 가서 다 입금시킨 다음에 그걸 개인적으로 뺏어 썼다라는 얘기를 재판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려졌잖아요. 네. 그걸 보면 뭔가 검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꼭 검찰에서는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건 잘못됐죠. 김영준 검사 스폰서 검사 잘못됐잖아요. 말도 안 되죠. 아마 뭐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방식이. 자, 예.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앞세운 검찰 정치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사 후배들은 어떻게 들을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국감 2주 차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요.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예.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 사실 이거는 대선 기간에 이미 불거졌었고. 근데 대선 기간에 불거졌는데 왜 국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제보자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라고 되묻는 이야기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제보자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네. 한 이유는 그거라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원래 증인으로 뭐 참고인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본인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건 또 정쟁이거든요.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뭔가 정쟁 민생 얘기를 하면 반대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쟁의 얘기. 네. 예, 예컨대 뭐 민생이나 뭐 지금 경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아무 관계가 네. 사실 없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결국 야당은 또 다시 이것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공격 포인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상황상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론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벌써 얘기가 다 됐던 얘기이기도 하고 저조차도 별로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대선 때 어떻게든 크게 논란이 다 했던 됐던 얘기 문제예요. 아닙니까? 예.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물고 넘어지는 거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로 사실 많이 좀 뭐 힘이 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검찰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쪽을 좀 약하게 생각했는데 새롭게 찾아낸 게 카드예요. 새 카드가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에서 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가 이 카드가 불거질까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들기 나름인데 네. 사실은 될 만한 걸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마 포인트를 잡기는 잡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다 벌써 얘기가 다 됐던 부분이고 이 제보자는 다음 주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요. 검찰에서도 또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면 다 되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어요. 꾸렸죠. 꾸려서 예. 이걸 수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요. 그 얘기 다시 이제 새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선 기간에 나왔던 얘기들인 거고 그리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아침마다 먹었다는 샌드위치 그리고 집에서 썼다는 샴푸 이런 것들을 법화로 샀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 사용하는 물품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몰랐을 리가 없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막 그전까지 막 1,000억대 배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아니, 이게 법카를 그냥 공무원 카드를 다른 데 썼다면 문제 삼아야 마땅하고 이거 비판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 아닙니까? 다 했던 거예요 한 번씩. 예. 그 수사해서요. 무혐의 수사에서 됐었죠. 예. 그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했었죠. 아예. 그 이제 그거는 다른 건데 국고 손실 관련된 아. 건데 뭐 고의가 없다 해서 무혐의 됐는데 그걸 새롭게 아마 들여다보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국고 손실로 가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가 사실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크게 논쟁이 될 만큼
크지는 않잖아요. 네. 뭐 그 법인카드 샴푸하고 뭐 샌드위치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뭘 아예 지금 고발한 쪽에서 문제를 삼았냐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도록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조차도 잘못 쓴 거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액수를 늘린 거죠. 아, 네. 근데 그걸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죠. 자, 이 카드 사건은 어떤 카드가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이어지는데요. 당분간 또 이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아, 이게 그래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후쿠시마라든지 잼버리라든지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거 다 대선 때 썼던 거기 때문에 왜 그런데 저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잼버리 파행 여가부는 너무 어떻게 되나 많잖아요. 이런 얘기는 왜 지금 안 나오나요? 이렇게 많은 뉴스가 이렇게 쏟아지는 가운데 유인촌 장관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을 두 번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왜 쟤네들은 저렇게 반대만 할까? 기록 보면 다 나와요. 적어도 우리가 현장에 있는 양심상 그런 짓 안 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촌 장관 모르겠어요. 정말 본인이 끝까지 스스로는 떳떳하다면 그러실다라고 치고요. 본인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에 올랐는데 그때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때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익이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생계를 위협받았어요. 진짜 목숨이 달렸는데 그걸 뺏겼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진 않았더라도 지금 우리 그런 데서 벗어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는 건 여기 그날 이제 문체부 공무원들이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설령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지금이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맞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지금 이제 뭐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고 유인촌 장관도 그렇고 결국은 본인 잘못은 없다. 피해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MB 정부 때 투탑이었습니다. 수석하고 네. 당시도 장관이었고 지금은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방통위원장과 장관으로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인데 네, 같은 일을 그때랑 하고 같이 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나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15년 지금 지나서 아마 똑같이 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은 15년 하고 지금 훨씬 바뀌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때 하고 하는 게 맞아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그 피해를 봤던 사람들 그 상처가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지금도 소송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왔어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계속 얘기합니다. 15년 만에 와서 여러분 대부분 처음 만나는데 그때보다 훨씬 가슴이 울렁울렁한다. 책임감, 무게감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낀다. 울렁울렁하는데 저도 울렁울렁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 취임과 더불어 지금 방송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박민 KBS 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요청한 제가 했어요. YTN은 민영화 초입기 다 들어갔고요. 다른 언론사들도 더 그렇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때랑은 다르다. 근데 이제 네. 지금 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당장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겪어야 되는 분들은 네.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심위에서는 조폭이 판치고 있는데 그 영상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걸 심의하시고 그런 걸 수사해야 되는데 범죄 예고하고 범죄 자백했는데 경찰 수사 0건이에요. 주진우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기 체제를 이렇게 띄웠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그 밥을 먹으면서 다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요, 국민은 언제나 늘 옳다. 이렇게 반성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변수도 있는데, 자,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상황 이현주 그리고 노영희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이 그리고 당직자들이 물러났습니다. 임명직 당직자만 물러났습니다. 네. 네. 아니 뭐 항상 너무 일관되게 대응을 해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사실 10월 29일 날 그 일주기 아닙니까? 그 이태원 참사. 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었는데 그때도 보면 일선에 이렇게 그 책임자들 그죠? 네, 소방이라든 경찰에 이렇게 현장 책임자들만 처벌하고 정말 지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 면하려고 막 발버둥 어떤 치지 고위직도 않았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임지지 않았죠.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임명직 그것도 하위 그 당직자들 책임을 묻는 거. 그리고 대표나 지도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 특히 여기서 결정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대통령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말 일선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사람들만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바뀌긴 했지만 그게 그거죠. 사실 무슨 변화가 있어요. 사실 이게 변화하려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다 본질이 알아요. 뭔지 다 알잖아요. 이 공천에 대해서 가장 원인을 제공한 쪽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대통령께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안 바뀌신다, 정말 안 바뀌신다. 그러면 내년 총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당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정말 민심의 외면을 받고 민심을 배척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생각해야지. 근데 이현주 의원님, 네. 이 의원님 말이 맞아요. 예상도 맞고 그리고 민심을 읽지 않으면 뭐 재보선에도 참패하고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서도 참패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징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징계까지 받았군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의원님 주장대로 그러면 김기현도 징계해라. 윤석열 대통령도 징계해라. 대통령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말이 그렇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안 바꾸시면 대통령께서 일단은 당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본인이 성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되돌리시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시겠다. 그럼 그건 본인이 책임지시는 건데 당이 같이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당이 결정해야 돼요. 자,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우리 보수 지지층과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많은 당원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보수 성향의 또는 중도 성향의 이분들이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행태 그런 어떤 입장들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별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저는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중도 보수성의 많은 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바뀌길 바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특히 중도층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집권 그 행정부에 대해서도 견제하면서 또 당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별도의 길을 가야 내년 총선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어차피 나가봐야 안 돼요. 근데 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지도부가 다 영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천 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줄 서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특히 수도권이라든가 중도층의 민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 이것도 진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제 보수층이 실망해서 민심 위반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도층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실망했는데 이제 보수도
실망한다. 그러니까 보수층이라는 게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추정하고 그것을 추앙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 아니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아니죠. 어떠한 노선을 가지고 우리 국가가 잘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할 거라고 기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뭔가 이들이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국가나 어떤 보수층에서 봤을 때 국가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패배를 하면서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보수 정당을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를 계속 하겠습니까? 선거는요. 대통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합니다. 네.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누가 어리석어? 네. 대통령? 아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침묵을 지키거나 여기에 타협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뻔하게 답이 뭐라는 걸 뻔히 알죠. 알면서도 다 알죠. 이것을 그냥 죽을 길이란 걸 알고 더군다나 이게 죽는 게 내가 개인이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문제고 우리 지지층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볼 때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정치는요.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이 뭘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정책, 비전,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심판을 받았을 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쇄신하는 그리고 또 내려놓는 또 불쌍한 모습을 막 보여야 돼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지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좀 교만한 거죠. 근데 사실은. 선거를 막 키운 것은 네. 이렇게 전국적인 본인들이죠, 선거로 키운 사실은. 것은 본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한답니다. 이거 작은 선거인데 중요한 선거라고 그렇게 지면 외쳤는데 작은 선거는 지고 총선에서 이기면 돼. 그렇죠. 지금 회초리 맞으면 보약이 될 거야. 이런 오히려 예방주사 크게 아니 맞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회초리를 맞으면 보약이 되는 이유는 그 예방주사 또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네. 정신을 차리고 바꿔야지. 바꾸기 때문에 그것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초리를 맞고도 하나도 변화하는 게 없으면 보약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회초리가 나중에 몽둥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이게 이번 민심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잘해서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이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 국정 운영,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행태 이런 걸 쭉 보니까 국민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네.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든 국민들이 뭐라고 여론이 나쁘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계속 한 번도 사과도 한 적도 없고 잘못해놓고 그냥 계속 가네. 그냥 우리는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거네. 그래?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결국에는 투표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로 보여주마 우리의 힘을 국민의 힘을 이거거든요. 아니 근데 투표로 지금 한번 보여줬는데 그 결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 그건 그걸 애써 보여줬는데 외면하고. 결과를 아랑곳하지 않고 또 무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참패도 문제지만 전 참패 이후에 대응해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저는 이게 당내에서 지금 전체주의적으로 무슨 단합하는데요. 당이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 의원들 단합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지자들 혹은 중도층 떨어져 나간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단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그 국민은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협박하거나 공천 가지고 어떻게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의원들이 단합을 해봐야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이쪽 그 대통령 측근에 계신 분들은 위기의식을 별로 못 느끼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좋겠어요. 정말. 뭐가 좋아요 민주당이. 아니 민주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큰 패착만
하나만 안 보이면 그냥 엄청나게 지금 압승을 하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말뚝이 와서도 압승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 누가 민주당이 아니었어도 네. 하여튼 이 대적하는 어떤 상대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가 돼가고 있어요. 이거. 예. 그래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사실 답답해서 지난주에요. 이거 보궐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영남 지역을 돌았어요. 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해관계자보다 일반 대중들을 만나서 카페든 공원이든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 분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들이 심지어 TK에서 우리 당의 골수 지지자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세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네, 얘기하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오히려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너무 뭐 그렇게 조금 그래도 같이 좀 봐주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때 그 말이 맞았어 이러시면서 이제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된다. 네. 근데 그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나 보다. 이거 어쩌면 좋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 이제. 그리고 당에 기대할 게 있느냐. 막 토론도 하시고요. 이 PK로 넘어가니까 PK는 더 심해요. 아예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대안이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냐. 근데 보수층은 그래도 민주당까지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요. 당의 지도부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막 주문을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쭉 영남 돌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그분들이 당을 지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국민의 힘이라는 껍데기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동안에 보수가 보여줬던 어떤 그래도 보수라는 가치 또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보수라고 믿고 그동안 지지를 해왔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국가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보수의 가치도 별로 안 지키고 그리고 국정을 더 불안정하게 하면서 여당이 전혀 다른 소리 못하고 올곧은 얘기도 못하고 반듯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면 이것이 과연 본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인지 여러 생각들이 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껍데기를 지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권력에 빌붙어서 어떤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고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런 이현주님 거죠. 또 징계받을까 봐 저는 걱정돼요. 아니 그래서 저는 본질에 우리가 이제는 본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지금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요. 자식이 자꾸 엇나가는데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어째야 않아요. 돼, 그럴 지금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보고 어째야 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민주당 일부 라인들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뭐 지금 그분들이 청년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청년이나 그 뭔가 좀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저렇게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쭉 낼 수 있는 통로가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있다. 이현주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아니, 유승민도 있는- 있다 이 얘기 네, 있죠. 그 얘기예요. 뭐 있어? 우리 징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든 말든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얘기를 사람들이 좀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들 지지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는 청년들이나 소정파나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뭔가 좀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그 장이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장이 있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나서 얘기하고 내가 막 페이스북이다 무슨 SNS에 막 제가 막 얘기하고 징계받고. 계속 떠들고 또 징계받고 또 떠들고 하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물론 다른 것은 지지층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지지층은 그거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나죠. 나가면 이게 정말 그렇게 가선 안 된다라고 함께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분명히 우리의 힘이 되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그분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앞장서서 뭔가 용기를 내셔야 그 용기를 보고 지지층도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말 그렇죠. 없는 지지층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지층이 안타까워하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크게 소리내어서 얘기를 해주고 정책을 반영시켜주고 당원들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데 지금 그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뭔가 막혀 있고 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 거예요. 부분 중요해요. 역대 선거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당 내에서 지지고 볶고 당 내에서 개혁 경쟁, 쇄신 경쟁 하면서 그렇죠. 막 치열하게 그렇죠.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당은 승리합니다. 근데 맞아요. 거기에서 찍어내고 얘 안 된다 하고 쟤는 안 된다 감별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당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앞에처럼 시작이 됐다가 네. 끝은 뒤에처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윤 대통령이 모드를 변경했습니다. 반성 모드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은혜 홍보수석의 얘기까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국민은 언제나 늘 옳았죠. 국민은 왕 아니었습니까? 민생으로 가야죠. 다 국민 소통을 강조해야죠. 다 옳은 말인데 지금 것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주 기자가 앞서서 반성 모드로 돌아섰다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드를 변경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반성을 하려면 얼마 안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념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아무튼 2년 전쟁에 가장 앞에 섰던 분은 대통령인데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는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 선거와 관련돼서도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것도 뭐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중론일 듯 싶은데 관련해서 입장 표명한 건 없어요. 네. 오히려 그냥 정말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선거 이후에 대통령 달라져야 된다, 대통령십도 바뀌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뭐 사설 칼럼으로 진짜 이게 어느 신문에서 쓴 거야 싶을 정도까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오니까 뭔가 민생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저는 들리진 않아요. 말보다는 행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사실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패배의 결과는 정말 쓰라릴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느꼈다면 반대로 행동을 좀 해야 돼. 예컨대 지도부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컨대 야당하고 다시 뭐 얘기를 하는 소통의 차원이 나온다든지. 선거 책임을 지고 김행 후보자가 사퇴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총장이 사퇴했습니다. 당직자들도요. 그게 이제 아주 무게감이 맞는지 사실 의문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위기감이 맴도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나 뭐 바뀌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 근원적인 사과라든지 근원적인 어떤 패배에 대한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남았네 선거. 민생 현장으로 가라. 국민소통 강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요.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뭘 꺼내야 되는데. 뭘 꺼냈나. 글쎄요.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많죠. 당장 어젠가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한 신문의 일면에 나온 기사가 딱 뿌리치는데 공깃밥 2,000원 시대. 자, 저는요. 이번 주에 가장 논란
뉴스예요. 네. 공깃밥 1,000원은 1,000원. 법적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법정 가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니 실제로 5대나 1,000원. 나왔어요. 아니 밥은 먹여야죠. 밥은 1,000원. 아니에요. 아니, 공깃밥 2,000원이에요.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헌법상 이걸 네. 권리 아니었나요? 밥량 많으신 분들은 큰일 났어요, 진짜. 당장 그런데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지금 뭐 치솟는 물가, 기름값 하시는 금리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지? 이미 시장에서는 시장 금리 올라가고요. 그리고 네. 전쟁 위기로 계속 유가 고유가 시대에 가면 이 물가 더 오른다 이렇게 다 우려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 패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체제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봤을 때 평가는 그냥 친윤이 나가고 친윤이 들어왔다. 근데 두 번째 친윤은 그동안에 좀 눈에 덜 띄었던 분들이다 뿐이지 다 저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들이에요. 이만희 지금 사무총장 선거 앞두고 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어차피 영남 출신이시고 친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쓰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어찌하겠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선거 직전에도 뭐 했습니까?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렇게 하다가 국민들한테 심판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 중에 하나가 인선이거든요. 만약 지금 마지막에 있었던 3명의 장관 후보자 그 인선 뭐 평가가 달리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보궐선거가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 그 다음 인선 이게 사실 말하는 당직자들 교체거든요. 아니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 부분조차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말은 이렇게 민생 뭐 말은 뭐라고 하지만 그 말하고 행동하고는 같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선거 이후에 두 사람 임명 그 권한을 썼습니다. 하나는 KBS 박민 네. 사장. 대통령과 좀 막역하다고 뭐 합니다. 인연이 있다고 하죠. 네, 인연이 있다고. 그리고 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이렇게 지명했어요. 서울법대 동기생이죠. 네. 사실 이종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분 지금도 어차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뭐 당시 박근혜 때 네. 임명되긴 하지만 이분 자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큰 어떤 얘기가 있거나 비판을 받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지명했던 인사들이 뭔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언론의 제목이 어떻게 뽑혀져 나오냐면 또 서울대 동문이 임명됐다라고 돼요. 사실 저 연배에서는 서울법대 동문들이 임명되는 게 어찌 보면 너무 가능성이 높은 얘기인데도 네. 그냥 처음부터 안 좋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인물을 내세우지 않는 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를 너무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무난한 인물을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김기현 2기는 어떻게 흘러갈까?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여의도의 통과제리 안철수 의원께서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 선거 실패 이준석 때문이다. 이런 얘기, 이런 뉘앙스로 지금 접근하기 시작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당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었죠.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눈물로서 호소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가 개선되기는 영 틀렸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막아버렸다 오히려. 왜냐하면 저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다가도 끌어안는 순간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겠죠. 모르겠습니다. 노리진 않았다고 저는 믿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12월 신당설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후로 얘기가 납니다. 자, 지금 뭐 말들이 많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100일 전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한 맥락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12월에 뭔가 아니면 탈당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면 괴는 같아요. 100일 딱 그 12월 아니면 그 다음 1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과연 뭐 국민의힘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정치적 어떤 그 스케줄이나 그 시간 테이블을 얘기하는 것으로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신당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에 대구에 가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TK가 만들어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치가 수도권이 바뀌려면 대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화를 밀어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본인 뭐 대구 출마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대구 출마 지금 있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또 뭐 전제 조건이 선거구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제대로 제도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당설이라든가 분당설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그 뭐 상식이라고 할까 국민들의 기대치는 자 그럼 저런 것들을 잘 통합하거나 잘 극복하고 나가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모임의 성향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그렇게 때리잖아요. 안으로 더 공고해져요.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좀 전에 저는 뭐 김기현 대표 2기 때 도로 친윤이라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자꾸 밖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아니야 이 정도 변화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목소리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안 달라지려고 그래요 이제. 더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안철수 그렇죠. 의원이 왜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뭔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은 있습니다. 감정이 있죠. 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줬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입니다. 오랫동안 정치인. 아마 당권도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김기현 체제가 만약에 이제 좀 안 좋아져서 비대위나 이런 거 간다면 안철수 의원이 혹시나 그런 게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보고 뭔가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 계속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걸고 넘어지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름은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어떻게 거론되냐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거론이 돼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러시는 거야? 그런데 기사회나 일반인들은 안철수 의원이 왜 그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당내에서 핵심 지지자들은 그래 안철수 말이 맞아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뭐 있기야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강서구 선거를 사실상 이제 어쨌든 표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패배의 어떤 그 여파 이게 본인에게 돌아오는 걸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글쎄 기대하는 것만큼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자, 톰과 제리의 싸움은 어디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쇄신책은 국민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소통할지 민생으로 뛰어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다시 전쟁의 시기에 돌입했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그런데 큰 성과는 없이 이스라엘만 지지하고 돌아왔는데 중동의 평화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요 중동 전쟁이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한반도나 동북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김종대 전 의원, 임상훈 인물결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전쟁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어요. 예, 그 7개월 만이죠. 예. 올 3월인가 그때 만나고 이제 지금 7개월 만에 다시 그 중국, 러시아 두 정상이 만난 건데 1대1로 사업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런 행사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만나게 된 건데 딱 이 공교롭게 지금 이번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사태 그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 국가가 있고 중재자 국가가 있죠. 중재자 국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를 둘 수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가 어쨌든 안보리에서 지금까지를 봐도 이제 항상 뭐 같은 입장에서의 그 저 위치를 항상 그 점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든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그 차원보다 이게 미국도 지난번에 이번에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했었죠. 그 우크라이나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다 붙인다는 그런 그 국제적인 여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두 개 패키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지역과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두 개가 연계돼서 이 어떻게 그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국가주석과 이야기를 나눌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인도적 차원에서의 한도를 넘었다, 금도를 넘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조율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죠.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북한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오히려 중동 사태가 예. 지금 국제정치 판을 바꾸는 어떤 사실상 촉진자 역할을 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그 전쟁을 멈추자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안을 했는데 서방에서 거부했어요. 이번에는요. 예, 그건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구체적 범죄자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냥 평화를 외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도 따라서 높아진다면은 중국, 러시아 쪽으로 판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동 특사 파견을 지금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미국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이런 어떤 공백이 발견되는데 파고들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동에 이미 많은 외교적 자산을 구축해 놨고 또 중국의 1대1로 자체가 네. 이집트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가 다 그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때마침 1대1로 포럼이 열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중동 정세와 연결지어서 더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그야말로 미국의 힘이 약화된 틈에서 세계의 중재국 지분 경쟁입니다. 네. 지금 왜 이렇게 중재자들이 많습니까? 아니 뭐 심지어 카타르, 튀르키예, 뭐 이집트, 네. 뭐 전부 다 중재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이제 중국이 뛰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에서는요, 군사적으로는 이게 확전이 안 됐지만 외교는 세계 대전입니다. 네. 외교적으로는 이미 확전을 넘어가지고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고 네. 단지 물리적 충돌만 국지적으로 제한되는데 이게 일촉즉발 상황인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 세계 대전을 하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행이죠. 네.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런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북한의 전술, 북한의 무기, 뭐 이렇게 훈련,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계 상황이 보인다. 이런 보도가 외신에서도 나옵니다. 김종대 의원님. 근데 전통적으로 북한하고 군사 분야에서 제일 그 교류와 협력의 끈이 강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네. 그리고 헤즈볼라 쪽이에요. 이란을 통해서 헤즈볼라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네. 무기도 그리고 훈련 교관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불과 10년, 20년 전에 많이 쏟아진 뉴스인데
헤즈볼라 군사 훈련에 북한 그 군인들이 목격이 됐다. 네. 이런 정보 보고가 많았죠. 예.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는 아예 북한의 미사일, 그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 중동으로 수출되고 네. 이게 외화벌이의 큰 축을 구성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란하고 북한의 무기 체계가 유사합니다. 같은 원천 기술이에요. 구소련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요. 네. 이렇게 보면 군사 용어로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용어가 있죠. 네. 즉 그 무기 체계의 어떤 호환 내지는 상호 간의 어떤 협력의 가성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국제 제재가 촘촘하게 되니까 옛날 같이 많이 교류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기 재고라는 건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직접 헤즈볼라에 제공을 안 해도 레바논 같은 데는 그 무기 중개상이 관리하는 창고들이 되게 많아요. 무기 밀매업도 성행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북한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 평가하기 어려운 게 최근에 와가지고 직접 팔았냐. 아니면은 어디서 그 무기 중개 그 블랙 마켓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밀무역이 형성돼 있느냐 이런 점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북한은 여전히 무기에 있어 큰 손이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정리해 주신 대로 일단 그 이란과 그 북한의 커넥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항수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과의 문제에 있어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던 간에 어떤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문제 해결 이걸 항상 이제 그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점점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제 직접 이스라엘과 이제 그 협상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팔레스타인이 특히 가자 지구가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한 지구보다 더 가자 지구에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기 틀어막고 저기 틀어막고 다 막으면은 결국 물이 흘러간 데는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변에 그 순위파 그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 등등 그 나라들이 점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그 무게 중심을 점점 내려놓고 있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협정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직접 그 국교를 수교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빼버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이건 해결이 돼야 된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아까 지류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통할 수 있는 거는 남은 데는 시아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란, 헤즈볼라 결국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수로 놓고 있었던 이란과 북한과의 커넥션 이거 당연히 그 팔레스타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손도 또 북한입니다. 여기도요. 예. 지금 무기 러시아를 에다가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차와 컨테이너, 해상 네. 컨테이너 네. 지금 두 개로 화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져요. 분명히 여기서 어떤 무기가 갔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도 최근에 계속 그 소식통한테 듣고 있는 소식은 지난 9월에 북러 정상회담 때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네. 비공개된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지고 장관이 오고. 그렇죠. 지금. 예,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분명히 그 9월의 정상회담은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엄청난 성과를 또 얻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 현실이다.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실존적 위협이다.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보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의외로 이런 세계가 불타고 있는 시대. 거기서 실리를 챙기고 있어요. 시대. 이렇게 막 폭발하는 시대에는 북한이 의외 강한 변수라는 겁니다. 이게 중동과 유럽에서. 무기 강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래식 전쟁과 대규모 군대를 항시 전쟁의 대비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네. 남북한이 거의 뭐 저기 4, 5위 정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공이 군사 강국이 돼 있는데 특히 북한은 그 재래식 전력의 양적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사실 대한민국보다는 앞서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그 저기 폭력의 공급망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폭력의 공급망이 재구성되고 북한이 거기서 허브 역할로 지금 허브 국가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전쟁의 시대에 북한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의 창문을 열고 그러면서 고립을 탈피하는 상승세를 탔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 러시아를 북한을 관리하는 외교적 자산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거야말로 뼈아픈 실책입니다. 그 손자병법의 제일 상책이 벌모와 벌교, 상대방의 의도, 모의를 분쇄하고 그다음에 주변과 관계를 고립시켜 끊어놓으라는 게 제일 그 상책이고 하책이 저기 공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상책이 사라지고 우리는 지금 무기를 앞세워 북한을 벌병 또는 공성을 하겠다는 상책만 안보 정책으로 해놨다고요. 무기로 힘으로 절대 그냥 누를 수만은 없어요. 하마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습니까? 정찰 자산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한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 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외교의 중심축을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렇게 갈라버린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얼마나 이런 그 하나의 그 잘못된 포석이 이런 그 외교적인 실패를 낳게 되는지 이게 또 한 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지금 김종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외교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바둑에서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포석을 잘못 가장 효과적인 수가 잃어버렸다는 중국이,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죠. 북한을 말리는 게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요? 아니 정보 수집도 주로 지금 우회적으로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북한을 보려면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거의 외교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의 큰 손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북한 변수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마스를 얘기하다 이제 북한까지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어떤 영향력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우리가 참겠는데 하마스의 어떤 그 영향력 예를 들어서 하마스의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게 북한이 써먹을 수 있는 뭐가 아니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전 탈냉전 후에 이스라엘이 북한에 굉장히 접근했었어요. 그 이유가 저기 하마스와 이 저기 북한의 연결고리를 어떤 그 끊어놓거나 관리하기 위한 벌교의 차원에서 한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무기 체계가 북한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UAE가 한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UAE의 그 대잠수함 작전이나 대공 작전을 갖다가 한국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UAE 가가지고 이란은 적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 이란이 북한하고 비슷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중동의 판이고 어쩌면 남북한의 냉전을 자칫하면 중동으로 수출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전을 기울여야 되는 게 우린 외교입니다. 미국도 헤매고 있고 우리 외교도 헤매고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또 뭐 중국과 러시아가 또 밀착합니다. 북한 더 밀착하는 모습 보였고요. 북한의 러시아 외무장관도 왔습니다. 참 이스라엘 이 하마스 사태는 국제 정세 그리고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저는 하나라고 봐요.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중동에서의 미국의 역할, 특히 이스라엘, 사우디까지 같이 장악을 해서 아직까지 좀 이제 견제를 받고 있는 이란을 힘으로 압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꿈은 거의 그게 안 된다는 거에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우리 동북아 쪽에서 취하고자 하는 전략이 우리와 일본과 미국과 같이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그게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힘을 통한 그런 전술은 안 통한다는 게 여기서 아주 비극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하마스는 북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뭐 10,000분의 1, 뭐 10만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안 되잖아.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배워야죠.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가 그런 겁니다. 지금 잘 좀 양 변호사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하마스 이게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또 위에는 또 헤즈볼라가 또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더 무력으로는 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뒤에 이란과 또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떤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1일부터 사우디에 간다면 그 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안보 관련된 얘기. 어떻게 진행될지 대통령 이제 순방 국빈으로 가는데 국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보 얘기,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부분, 또 우리의 역할, 또 미국과의 관계 그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힘에 의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이 말은 사실 실행돼 본 적이 없어요. 어불성설 같아요. 예.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한 주 정리해봤습니다. 돗자리도 펴볼까요? 다음 주 신문 일면 주인공은 누굽니까? 의사요. 의사요. 의사. 의대 정원 학대 문제가 아마 아주 다음 주 내도록 얘기가 될 건데 수요일 날 이제 정부가 네. 인원 발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대 정원 학대 관련된 얘기가 아마 전국을 뜨겁게 할 거고 이거는 전 국민도 관계가 되지만 여야도 사실 얘기를 할 게 많을 거고요. 또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나 뭐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또 교육부도 연관성이 있고요. 네. 의사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당무복귀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뭐 민주당을 뭐 내부를 다 어떻게 좀 정비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다든가 앞으로의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같은 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의사분들은 큰 이슈긴 큰 이슈인데 정부에서 이미 지난 19일에 하기로 했다가 서류 소문도 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얘기는 꺼냈는데 인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데 제대로 뭐 별로 안 풀릴 것 같은데 기대를 솔직히 많이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국민의 염원이고 응급 의료 체계 그리고 지방에서는 의사 선생님 찾아서 산만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톡하니 그냥 300명이다 1000명이다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인원보다도 더 어찌 그 의사 정원을 의사를 국민들 옆으로 이렇게 넓혀줄 것인가, 응급 의료 막아줄 보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준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주말에도 전화가 온답니다. 02로 전화 오면요 주진우 라이브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약속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